오늘 정치권 소식은 자유한국당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만든 혁신위원회가 친박계 핵심 정치인들의 출당 권고하고 나섰죠. 그래서 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출당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최경환 의원은 물론 서청원 의원이 나서서 나갈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홍준표 대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서청원 의원, 홍준표 대표 보고 나가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 되는지 먼저 들어보실까요? 당과 나라를 위해 홍준표 대표 체제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홍 대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 심의를 기다리는 처지입니다. 그런 상황 자체가 야당 대표로서는 비극적인 절대 사유입니다. 게다가 고 송환정 의원 관련 사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나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홍 대표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신하고 자숙해야 할 사람이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내로남불식 징계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홍준표 체제를 홈는데 제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향후 홍 대표 퇴진을 위해서 1차적으로 당내외 법적 절차를 강구해 나갈 겁니다. 홍준표 대표는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대표직에서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홍준표 대표가 차관총 사건에서 대통령한테 요청했던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홍 대표에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십시오.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때는 제가 진실을 증거로 하겠습니다. 네, 서청원 의원, 홍준표 대표가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자신이 진실을 증거로 대겠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상희 세명대 교수,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SBS의 원일인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청원 의원이 증거를 갖고 있는 겁니까? 송환정 리스트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가 전화해서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무엇이 증거인지는 좀 내놓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제 홍준표 대표가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거를 이제 공개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폭로전으로 좀 맞서겠다는 건데 매우 격앙된 모습이에요. 경로한 티가 인터뷰 내용만 봐도 역력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대표한테 대해서 폐수라 그랬잖아요. 폐수하고 깨끗한 물을 한 데에다 담아둘 수가 없다는 얘기고 결국은 이제 폐수하고 생수하고는 같이 섞을 수 없다라는 그 말에 지금 경로한 것이고 어쨌든 법적으로 지금 일단 나가라는 이제 출당 조치를 차근차근 진행했기 때문에 서청원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 돼버렸죠. 방점은요. 맨 마지막에 홍준표 대표의 퇴진을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행동을 같이 하겠다. 그 동지들이란 말에 지금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즉 친박계 자유한국당 내에 친박계들의 결집을 지금 요청하는 것인데 과연 이 친박계들이 집단적으로 나서서 집단 전면전으로 갈 것인지 이 치킨 게임, 전면전, 사생결단식의 이런 그 분당의 위기로 갈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친박계 정치인들이 서청원 의원과 함께 행동을 할까요? 글쎄요, 이 얘기 자체가 세력 규합을 우선 다 해놓고 이란 자신감에서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세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일점 불태를 할 수가 없다. 밀리면 죽는다. 이런 위기의식을 친박 쪽에다 심어주려 하는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은 짐작할 수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윤리위의 징계에 있어서 윤리위원들이 9명인데 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8명이 참석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탈당에 있어서는 7대 1대 1이었습니다. 찬성이 7이었고 무효 하나 반대 하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에 대한 부분, 자진 탈당에 대한 부분은 7대 1이었다는 거죠. 전체가 찬성이 7명, 반대가 1명. 이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혁신위원회 위원들이 물론 당내 의견들을 충분히 규합을 해서 그걸 반영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그 하나 자체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탈당에 대한 부분들은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혁신위원회라든가 당내에서는 어느 정도 어떤 기류가 형성이 되냐 그러면 트라이앵글로 보는 어떤 기류가 있습니다. 이 트라이앵글 삼각점으로 보는 것은 청와대 같은 경우는 김기춘 실장, 행정부 같으면은 최경환 부총리 당시, 그다음 정치권은 서청원 의원 이렇게 해서 결국 탄핵 전국에 있어서 보수의 괴미를 초래한 책임적인 부분들은 삼각적으로 봤을 때 이 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것이고 또 한국당의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감동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처리하지 않으면은 보수의 개멸 그리고 지자체 선거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의원총회까지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친박들의 의원들도 있고 뭐 비박진의 의원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서청원과 최경환 의원 쪽에 서서 집단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저는 낮게 본다. 집단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은 낮다. 서청원 의원과 함께할 정치인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양문석 이사장은 어쨌든 다른 당 쪽에 지금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 쪽에. 야당, 자유한국당의 이런 내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친박 청산과 관련해가지고 작년 가을에 임명진 비대위원장 시절에요. 서청원, 그 다음에 뭐 최경환 등등에 대한 그 탈당 조치를 하겠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가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결국 그 당시만 해도 임명진 그 비대위원장하고 서청원 의원하고 치열한 그 말폭탄만 주고받고 대충 유야무야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 있어서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을 갖다가 그 탈당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앞서 앞길 닦기 이제 요 정도로 이제 보는데요. 실제 서청원 의원하고 홍준표 대표의 치열한 말폭탄 논쟁을 통해서 서청원 의원 정도가 그를 출당시키고 사실상 모든 것들을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이 흐름을 잡고 김무성 전 대표와 통합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이 발언들은 정말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됩니다.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전 대표의 이야기를 반박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에게 정치자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을 때 MB에게 요구하여 감형시켜주고 석방시켜주고 사면해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도 뭐 할 텐데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의원에게 한 얘기죠. 서청원 전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즉 공천자금을 그 대가를 받고 구속돼 있었을 때 MB 시절에 홍준표 전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감형시켜달라, 석방시켜달라, 사면시켜달라 해서 감형되고 석방되고 사면됐는데 자기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고맙다는 말을 못할지언정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홍준표 대표가 만약에 그 당시에 감형과 석방과 사면에 직접적으로 개입했고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받아서 사법부에 압력을 가했다면 이것 자체가 사건이에요. 예. 이것 자체가 사건이거든요. 양문석 이사장님은 또 너무 또 이 가지를 쳐나가십니다. 지금 홍준표 서청원 의원이 한 얘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홍준표 의원의 이야기부터 또 하시는 바람에. 홍준표 대표가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지금 한 거잖아요. 자기가 사법부의 결정을 감형과 석방과 사면까지 다 손을 뒤에서 봐줬다. 그리고 자기가 한때 나는 은인이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은혜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저렇게 공격을 할 수 있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홍준표 대표의 가벼운 말 실수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번에 반격을 하면서도 이러한 사법부의 독립이나 그 말 그대로 형량까지 자신이 조정하고 석방 유무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사면까지 개입을 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사이에 이른바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서청원 의원의 반박이나 자신의 의견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죠.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증거는 안 되는데 그 팩트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왜 서청원 의원이 저렇게까지 경로를 하고 저렇게까지 막말로 폭로전을 서로 주고받는지에 대한 핵심을 지금 양 박사가 지금 얘기를 좀 하신 거예요. 자, 먼저 서청원 의원 쪽 얘기를 딱 넣고 그 주장만 정리를 좀 해보면
홍준표 대표 지금 1심에서 유죄받고 2심에서 무죄받고 지금 3심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뇌물 공여자로 지목됐던 윤모 씨라고 있어요. 성완종 회장 밑에서 부사장직을 했던 과거 기자 시절에 윤모 씨가 있는데 그 윤모 씨가 서청원 대표 당신이 잘 아니까 그 날뛰지 않도록 좀 당신이 좀 얘기 좀 잘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홍준표 대표의 대표의 이야기죠? 주장인 예. 것이고 그 이제 홍준표 대표의 약점이라고 지금 서청원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랬더니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는 한 정권 전 뒤로 한 텀 전으로 간 거예요. 서청원 대표가 구속됐을 때 공천 헌금 문제로 구속됐을 때 그때 감형되고 석방되고 사면받는 과정에서 내가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MB한테 그거 다 얘기하고 그래서 그 당시 정권에 얘기해서 다 됐는데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폭로전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과연 사법적으로 얼마나 더 핵심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고 서로에게 그 타격을 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게 이미 다 그 시효 문제라든지 법적인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끝나서 정치적 공방만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하는 것은 서로 네가 나가라. 먼저 상대방 보고 나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서로 하지 말아야 될 법적인 문제까지 지금 폭로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영화 대사가 절로 생각이 납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네가 나가라 자유한국당 뭐 이런 상황인 것 그 같은데 얘기죠. 그러면 홍준표 대표 서청원 의원 기자회견 듣고 홍준표 대표 성정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오늘 미국 출국 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뭐 전화를 걸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6년간 박근혜 전 대통령 및 팔아서 호가호위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려면 탄핵을 막았어야 됩니다. 탄핵 때는 숨어있다가 자기 자신의 문제가 걸리니 이제서 나와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좀 비겁합니다. 국내 문제는 오늘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겁니다. 저 마지막 말은 쉽게 물러나겠나가 아니라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 이 정도 반발하는 거는 당연히 예상됐던 수순이다. 그런 얘기겠죠? 예, 예. 뭐 충분히 얘기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죠. 말씀드리기에 따라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쪽을 편을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부에 대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성완종 사건에 대한 녹취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홍준표 대표가 정말 서청원 의원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녹취가 됐을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은 아마 저렇게 강경하게 나갔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저는 홍준표 대표 쪽에서는 상당히 준비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보면은 홍준표 대표의 워딩이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하게끔 하는 그런 워딩들이 나오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이제 석양론을 이야기했죠. 보수의 어떤 통합을 위해서는 기꺼이 석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했고, 지금도 윤리위원회 개최할 당시에도 윤리위원회 개최 부분들을 윤리위원회에 맡길 수가 없다. 본인이 직접 소집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그건 좀 비겁한 짓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한국당이 보수의 통합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건 어차피 넘어가야 될 산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도 한국당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좀 안타까운 거죠. 왜냐 그러면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에 8선이죠. 당의 원로입니다. 그 정치적으로 상당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저는 범죄적으로 본다 그러면 범죄는 아닙니다만 범죄적으로 본다면 자수라는 것이 감형에 상당한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건 자체가 사건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서청원 의원이라든가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어쨌든 탄핵이 된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이야기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얘기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를 좀 거꾸로 돌려보면은 작년 11월, 12월 이 탄핵 정국이 유발될 당시에 정말 친박이 뒤로 물러서서 비박들에게 이 탄핵에 대한 사건을 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야당의 공격을 좀 비박 진영으로 맡기게 했다 그러면은 오늘 같은 사건이 생길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 당시에도 여기서 물렀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정치적 목적과 실리에 의해서 행동한 것이고 지금 서청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팔선에 있는 원로급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보이시는 것은 결코 저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서청원 의원이 자 이것은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그리고 내가 당의 원로로서 보수의 통합과 당의 재건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칼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고 그나마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말씀은 홍준표 대표 생각과 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요즘 페이스북 제가 좀 찾아봤더니 하루에 한 두세 건의 글을 올려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데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이게 있네요. 93년에 YS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개혁을 할 때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을 향해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홍준표 대표가 인용을 했어요. 예. 그 홍준표 대표 특유의 그 직설적이고 그러지 않는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요. 근데 그 개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 내용들을 이제 좀 찬찬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 대구를 가장 먼저 가가지고 원조 친박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박파리를 시작을 했던 사람이 또 홍준표 대표고, 그 다음에 이번 이 대표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친박의 지원하에서 당선이 될 수 있었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명분을 빼고 현실 정치 속에서의 새 싸움에서 보면 홍준표 대표는 친박을 얻고 당대표까지 왔는데 이제는 또다시 친박을 치려고 하면 오히려 배신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정리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초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가면서 친박을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친박이 말 그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진실한 사람들이 2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공천한 사람이 30-40명은 너끈이 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최경환, 서청원 두 사람만 딱 찍어서 탈당 권유를 하는가, 이 부분들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서청원 전 대표와 홍준표 대표의 발언 수위는 최고 수위에 왔다. 그리고 지금부터 수습 과정이다. 임계점을 넘은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이 우발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잘 짜여진 시나리오 속에서 최고 수위로 달려갔고 여기서부터 수습 국면이고, 그리고 더 이상 친박의 논쟁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자라는 겁니다. 즉 서청원, 최경환 두 사람의 희생으로 모든 걸 마무리하고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서는 친박 없다.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 당시 임명진 비대위를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임명진 비대위 때 여기 이상희 박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명진과 서청원의 치열한, 그리고 그 당시에도 수위가 넘는 임계점을 넘어서는 그 아슬아슬한 광경에 있어서 최고 수위고 저렇게 유야무야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저 설마 했는데 그게 맞았거든요. 서청원 의원이 그 전술을 다시 한번 사용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서청원 의원이 그 전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서청원 의원 또한 이제는 당을 나갈 수밖에 없는 마지막 이 상황까지 몰렸다는 걸 알고, 그리고 나와 최경환만 빠지고 나머지 친박은 다 살리겠다라고 하는 사실상의 희생양을 자처한 것 아니냐. 그리고 홍준표 대표와 저는 묵계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홍준표 대표가 아마 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계들의 전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페이스북 통해서 넌지시 시사하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친박계 의원들은 두 사람 말고 말이죠. 다른 친박계 의원들이 좀 뭐라고 반응하는 게 좀 있습니까? 반응들은 개인적으로 좀 험하게 나오고 있죠. 김진태 의원 홍준표 대표를 비판하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일단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 그다음에 김태웅 의원 좀 나오고 있잖아요.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총회 개최해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의원총회 개최해서 서청원, 최경환 투표하면 재적의원 과반수로 제명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다음에 김태웅 의원도 또 지금 주장 나오고 있잖아요. 반대한다. 일단 1월 달에 당원권 정지 내렸다가 다시 이거를 철회했는데
이렇게 두 번 하는 건 일사부재리에도 적용되지 않고 다시 징계 내리는 거는 코미디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김진태, 김태흠 이런 의원들은 개인적인 반발들은 물론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친박계 의원들이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개인적인 의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집단적으로 규합을 해서 진짜 행동을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이제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집단적으로 지금 움직일 이제 정황은 지금 감지되고 있지는 않고 개별적인 반대 의견만 좀 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핵심 포인트는 이제 홍준표 대표 미국 갔다가 돌아와서 31일에 이제 이 최고위원회 열리잖아요. 최고위원회 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은 사실상 쉽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그냥 의결해서 땅땅땅 두들기면 박근혜 대통령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최경환, 서청원 두 사람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3분의 2라고 하네요. 3분의 2죠. 예.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 친박계 의원들이 집단 행동을 하지 않아도 개별적으로 투표권을 행사를 할 때 찬반에서 글쎄요. 이제 돌아서서 홍준표 의원한테 줄을 설지 그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제명권은 그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도 국회 국정감사 일정 때문에 외국을 나간다고 하는데 이번 주말쯤 귀국을 하고 나면은 아마 양쪽이 다 의원총회 소집 앞두고 상당히 표 단속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원회 유석춘 위원장이 최경환, 서청원 의원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는 서청원, 최경환을 반혁신위원으로 규정한다. 당 분열을 책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당 윤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두 의원이 해당 행위에 동조하여 경고망동하는 세력이 있다면 혁신위원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내분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출당 요구, 이 문제를 둘러싼 친박계 핵심들과 홍준표 대표 사이의 갈등, 이 부분은 이번 주말 다음 주 초가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때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더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정감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가운데 가장 언론의 관심을 끈 곳은 국회 법사위원회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였습니다. 자, 이 자리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4년 만에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이렇게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일이 위원, 네. 서울중앙지검장의 국감 출석에 왜 언론들이 큰 관심을 가질까요? 바로 4년 전에 윤석열 지금 현 중앙지검장이 여주지청장이었죠. 그때 속된 표현으로 물 먹고 쫓겨나 있던 상황이었어요. 쫓겨난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국정원 정치 공작 사건, 댓글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는데 검찰 수뇌부에서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게 저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선언하고 쫓겨나가서 한직을 떠돌다가 이제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중앙지검장으로 이제 대스타가 돼서 다시 돌아왔죠. 저희가 주목하는 이유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지금 폭탄 발언이 윤석열 지검장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1. 우병우 재조사한다. 2. MB, 다스의 실소유주 여부에 대한 법적인 증거를 다시 따져보겠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윤석열 지검장의 검찰의 칼끝이 결국 MB한테 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MB 정권은 전전 정권이고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 우병우 전 수석 잡아놓지 못한 거 재조사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 검찰을 통한 이 검찰 개혁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한 사정의 칼날 윤석열 지검장 손끝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지금 오늘 국정감사에서 지금 하나하나 발언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소식을 오랜만에 전하다 보니까 양문석 소장님 이름을 어떻게 읽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윤석열인데 원래는. 저는 윤석열로 읽었습니다. 윤석열로 읽었는데 그게 이분은 잘 표기는 안 될 거예요. 어떻게 읽으십니까? 윤석열이라고 읽는 예? 윤석열로. 원래는 윤석열로 읽는 게 맞대요. 그런데 사람 이름은 본인이 불러달라고 하는 대로 불러주는 게 맞아서. H.O.T와 하스의 차이인가요? 아니 본인이 윤석열로 2012 그래서요. 예. 2012년에
윤석열 당시 검사장이 기자단을 통해서 내 이름은 앞으로 윤석열로 불러달라고 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윤석열로 하는 게 맞네요. 저도 처음에 윤석열로 시작을 했는데 예전에 이 논란이 있어서. 우리 이상희 박사님은 그걸 알고 윤석열로 부른 게 아니고요. 발음이 안 되기, 연음이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로 윤석열입니다.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4년 전 국정감사 이야기했는데요. 뭐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장,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을 때죠. 이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국정감사장에서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또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에 적시를 하고 검사님 댁에 들고 가서 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 처음에 좀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이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결과적으로 보면 말이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 맡았다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좌천, 수모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수모를 견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일약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금이 환영을 하게 된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까? 아니면은 정권이 바뀌면서 과거 정권에서는 잘못 나갔던 사람이 다시 잘 나간다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통칭 우리가 영혼 없는 공무원 이야기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영혼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영혼 없는 공무원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의 불법 탈법들을 계속해서 재촉하고 압박해서 발생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각각의 부처, 많은 부처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탈법 위법들을 저항하면서 좌천했던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당시에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선에서 보고하지 않은 죄, 공소장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죄를 통해서 그 팀에서 쫓아내고 자천을 시켰다.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정권이 교체돼서 저 사람이 갑자기 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럴 때 사자성어를 씁니다. 사필 규정이라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역사의 사필 규정의 과정을 우리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통해서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단순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금이 환영했다는 데서 그치지 말고 정말 검사다운 검사의 모습, 진정한 검찰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출국 금지는 아직 돼 있지 않다.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리고 조금 전에 원일의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다스가 누구 것인지는 확인해 보겠다. 사건 배당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로 받아들여집니다.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대목이라 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4년 전에 그런 사건에 있어서 다시 한번 본인이 이제는 적폐의 어떤 대변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이게 이제 흔히 해이하게 하는 대로 정치권에서는 끄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얘기를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아마 상당히 좀 곤혹스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야당으로부터 적폐에 대한 공세를 계속 받고 있고 또 최근에 추명원 전 국정원 차장이라든가 추선희 어버이연합회 사무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단 말이죠. 이 기각이 됐다는 것은 일종의 정치 보복성도 있지 않느냐. 또 충분한 증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공방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지검장의 입장에는 충분한 여기에 해명을 내놔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한 지금 다스에 대한 사건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한국당에서 고발 조치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도 아마 한국당에서 질의하게 되면은 거기에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윤석열 지검장의 입장이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겠냐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오늘 의원들의 질의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검찰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수사 의뢰를 받아서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오래오래 기억을 좀 하시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어떤 일정을 소화할까요? 언론이나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에 어떤 일정 소화했는지 대표적인 일정은 기자들이 취재도 하고 카메라 기자들이 직접 촬영을 해서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또 신문의 사진, 기사를 통해서 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 대통령은 정말 많은 일정 소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오늘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일정을 사후에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공개를 했는데 이 오전에 공개한 일정을 보면은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일기를 쓰면서 11시 12분, 9시 7분, 또 10시 59분에 내가 뭐 했다 이렇게는 안 쓰시겠죠. 그런데 오늘 청와대가 공개한 일정을 보면은 말이죠.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분 단위로 공개했다는 일정 한번 볼까요? 2일에 4시 38분에 관저회의실에서 정책실 업무 현안 보고를 받았다. 9일에는 4시에 현안 관련 내각 보고 받았고 5시 5분에 관저회의실 안보실 업무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보면 말이죠. 지금도 계속 나와요. 원일이면. 네. 저렇게 9시 12분, 3시 6분, 9시 44분 이렇게 공개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 9시 10분이나 9시 45분 3시라고 해도 되는데 말이죠. 뭐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때 그 일정에 대한 거를 청와대 비서실도 모르고 있었다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반작용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미국하고 일본이 저런 식으로 해요. 분 단위로 합니다, 진짜로. 그러나 저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잘 내용을 보시면 시간은 저렇게 좀 특이가 있지만 내용을 보면은 내용은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하고 똑같아요. 비서실 일일 현안 보고, 개소비 현안 보고, 전부 현안 보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누구냐면 누구를 만났고 뭐라고 얘기했고 내용이 뭐고 사전에 뭐가 돼 있고 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는 겁니다. 다만 일정을 저렇게 분 단위로 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비공개적으로 중간에 증발되는 일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없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른바 세월호 참사 당일에 7시간, 지금은 청와대의 문건 공개로 이제 7시간 반으로 30분의 그 시간이 늘어났는데 그런 일은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없을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공개했다고 지금 원일이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당시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한 것들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서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상당히 늦게 공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일정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분 단위로 표시는 했습니다만 이때 뭐 여러 가지로 이 일정이 공개된 다음에도 논란은 그치지가 않았고 말이죠. 이 부분들이 사후에 뭐 짜 맞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는데 이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공개한 일정 공개 이상희 교수님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원론적인 질문을 좀 제가 해봤습니다. 예. 왜 하필 지금 일정 공개에 대한 부분들을 청와대에서 일정 밝힐까라는 부분인데, 물론 뭐 긍정적으로 보면은 공약에 대한 공약을 지켜야 되겠다는 대국민 신뢰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겠고, 앞서 뭐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것을 좀 더 희석시키고 그런 거와 좀 차별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원전 공약 폐기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비난 여론이 많이 좀 비등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쩌면은 정치적으로 실리를 좀 기대한다 그러면은 이런 공약에 대한 원칙적으로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이런 대국민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을 대통령 이미지에 조금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포함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어쩌면 저는 표현이 좀 못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발등에 있는 불을 끄려다가 자칫하면 발등에 도끼를 찍는 기계 아니냐 이런 표현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전임 정부, MB 정부도 그랬었고 일부 정권들이 일정 공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아주 투명한 일정을 알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소통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고려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좀 되지 못했던 그랬던 사실이 있죠. 첫 번째는 이제 경호 문제였습니다. 경호 문제가 가장 크죠. 예, 경호 문제가 가장 큰데 지적하셨다시피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단위로 다 나와요. 그런데 그 나오는 이유는 지금 남북의 분단 상황에 있어서 테러라든가 그런 상황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호에 대한 문제는 그만큼 우리나라보다 좀 가볍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상황에 대한 변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공개를 하면 좋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물론 지금 공개하는 게 사후 공개죠. 사후 공개인데 나중에 비공개 일정까지 공개했을 때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겠죠. 그 사람을 왜 만났느냐, 그런 행사를 왜 했느냐라고 묻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을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거기서 잘못되면은 정쟁이 유발될 수가 있고 정치 영향이 또 파생될 수밖에 없고 아주 복잡한 현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상희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청와대는 그러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공개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사후라도? 네. 양무석
예, 지금 이상민 박사님이 지적했던 그러한 그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왜 저는 문제를 또 이야기를 했냐, 또 하나의 물타기 아니냐, 공약에 대한 이 물타기 아니냐, 이슈에 대한 물타기 아니냐, 이렇게 또 바라볼 수도 있겠다. 한 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공약에 대한 착실한 이행이었고,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 또 공론화위원회에서 발생했던 이 원전과 관련해서 공약의 일정한 후퇴와 그 다음에 지속적인 진행,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들이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공약을 진행해 가겠다. 그런데 공론화 과정에 있어서 5, 6호기의 건설을 재개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또한 받아 안겠다라는 거거든요. 문제는 계속해서 탈원전으로 가고자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지했고 그 내용 때문에 표를 찍어줬던 그러한 지지자들에 대한 미안함들이 오히려 공약에 대한 일관성 있는 추진으로 저걸 읽어줄 수도 있겠다. 지금 지적을 하니까 그런 타이밍상의 문제는 보이는데 예. 저 원전에 대해서 진짜 한 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예전 같으면요 대통령이 하지 마라 하면 끝이었고요. 그다음에 하자 하면 그냥 가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약을 뒤집어 엎으면서까지 이러한 사회적 절차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가고자 하는 모습 자체를 비난 여론이 거세다라고 비난을 하고 사과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정치 집단이 더 심각한 문제다. 자기들이 대통령이 됐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야삼당에서 양무석 이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 사과 계속 요구하고 있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기 때문에 또 진영에 따라서 워낙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가부간의 의견 표현은 잘제하더라도 원전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대한 논란은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지금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공약 당시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졌다라는 그런 불만에 대해서는 서로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공정률이 30%가 됐고 돈이 1조 6천억이나 들어간 상황에서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이거를 폐기하겠다고 하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집권 이후에 이거를 하겠다 안 하겠다를 청와대와 정부가 책임지고 한 것이 아니라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리한 거는 그거는 긍정적인 효과지만 과연 그 첫 단추가 제대로 된 것이었냐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그 돈에 대한 석 달 동안 중단됐던 1,000억의 예산 낭비와 공론화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썼던 46억 원의 예산에 대한 그 손해는 그럼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숙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그 대가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치렀다라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입장 표명을 통해서 한 8쪽인가요? 9쪽에 통하는 서면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공사 재개와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지금 나왔던 얘기도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건설공사는 재개하겠다. 공론화위원회 결정 난 수용한다. 나를 지지해 주셨던 분들도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기 바란다. 동시에 탈원전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이 얘기는 분명하게 밝혔는데 하나 여기서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공론화위원회 결과 발표가 나온 다음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글을 올리면서 87년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지난해 겨울에 촛불 집회를 이야기하면서 숙의 민주주의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상당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숙의 민주주의를 처음에 그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이 주인인 듯한 그런 잘못된 오해를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꼬투리 잡기 위한 그 지적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그 숙의 민주주의 또는 토론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진보 진영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국가 의제 주요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의 하나로 채택을 하자라고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이야기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이 결정적인 국가 의제인 원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숙의 민주주의라는 방식을 도입한 거고요. 자, 계속해서 저는 비교를 합니다. 이전 정권에 있어서 숙의 민주주의가 설 수 있는 자리는 없었다. 그리고 사드 배치 같은 경우에 갑자기 국방부 장관도 외교부 장관도 모르는 일방적인 대통령의 결정이 있었던 것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또 하나의 반대 급부로 숙의 민주주의라는 것들을 통해서 국가 의제 그리고 그 국가적인 이해관계가 미묘하고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제시한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 또는 사회적 갈등이 격렬할 때 이러한 이 방법론을 적용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또 진화할 수 있는 기회들로 봐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봐주는 것과 그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낭비나 실수나 잘못 판단한 대가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문제는 이상희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구의 민주주의 공론화위원회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미 있게 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 선출을 통해서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나라를 운영하고 또 국정을 감시하고 그런 기구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그 권한을 위임받고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수구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또 다른 제도를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국민들의 의견을 빌어서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포퓰리즘적인 그렇죠. 정치 방식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인자 의원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양문석 박사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감성적으로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져보면 이 직접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국민인수위원회 그 발대식이라든가 이런 군대에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애정을 많이 드러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다만 직접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그 계기는 국민이 직접 정치 참여하는 것이 정치 제도의 이상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이상형이고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그러면 직접 민주주의를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 직접 민주주의가 굉장히 심화되고 잘못될 경우에 그것이 중우 정치로 가는 겁니다. 중우 정치가 뭐냐면 엘리트 집단을 거부하고 대중적 정치 그리고 우민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모든 사회적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어떤 중우 정치로 간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직접 민주주의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제도가 역사적으로 자꾸 바꿔진 것들이 물론 플라톤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나온 겁니다. 국민들을 대표해서 너무나 다 거대해지고 권력들이 커지고 국가가 커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하면서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표를 뽑아서 하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도 실현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공론화위원회 아닙니까?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사실 없어요. 물론 1988년도에 미국에서 도입된 어떤 항의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정치적 실험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한 가지 지적할게요. 우리 짧게 정리해 주시죠. 이상희 박사님 청와대만 있어봤고 정부 부처에 안 있어봐서 그러는데요. 정부 부처에서는 수많은 위원회나 수많은 연구위원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부분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하고 그것들을 장관이나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책으로 전환을 시키거든요. 이미 우리나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또한 그러한 수많은 위원회 조직들이 있었었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부분들을 대부분 정책으로 확정을 시켜왔습니다. 작은 단위에서 수기민주주의는 실질적으로 있었었고 수기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딱 붙여서 배심원까지 놓고 간 확장된 위원회가 바로 수기민주주의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무런 근거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럼 그 포퓰리즘입니까?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의 다름은 있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수구의 민주주의 이번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신고리 원전 569호기의 건설 공사 문제를 결론 지은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치학계나 또 역사학계에서도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저희도 시간을 두고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